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국가가 되려면 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제정되고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는 첫 시간으로서 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 국가가 되려면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운영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1700년대 때 애덤 스미스가 국부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잘 살려면 국민들 스스로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이, 제도가 보장하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푸주간 주인, 양주장 주인, 제빵사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 결국은 그 마을이 잘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익에 기여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결과가 커지게 되면 나라가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스스로 투자하고 또 투자한 것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그래서 부자 국가가 되려면 일단 국민들 스스로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국가의 법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기본 원리를 입법화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이 사적 자치를 보장해주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경쟁에 이긴 경우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또 실패한 경우에 경쟁에서 낙오된 경우에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국가가 그 책임진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러한 이념들이 법으로 정립이 되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 국가들의 어떠한 입법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영역이 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보다,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법이 공법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얘기는 못 사는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적 영역보다는 공법 영역이 크다는 것이죠. 공법 영역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공법 영역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륙법계, 우리나라처럼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에 그 모델인 독일의 경우에 라인강 기적을 통해서 경제 급성장할 때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제라는 관점에서 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둡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이 2000년 들어오면서 수정이 되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이 소비자 보호법 관련된 법들이 그전에는 공법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그것을 다 사법 영역의 민법으로 다 편입시켜 버립니다. 독일도 대륙법계의 소위 말하는 모델이 되고 있는 원조인 독일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법 영역을 확대하고 공법 영역을 줄여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공법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입법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한 근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상들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실은 119조 헌법을 개정을 하죠. 그래서 119조 2항을 신설을 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법 영역을 점점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공법 영역이 확대되고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미줄 규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미줄 규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내 유보만 쌓여가고 있어요.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또 투자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해외 투자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민주화의 정신이 법률로 입법화되면서 점점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최근에 이렇게 규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이 투자,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것이죠. 규제가 많아질수록 경제활동은 빈번히 악순환 구조로 빠지게 되고, 이는 국가가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국민의 사적 활동을, 사회충의를 통제하는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투자하고 나서 경영활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 규제와 경영활동 규제,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규제에 관해서 투자 규제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 기업 지배 구조 규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실은 회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예 사회사를 과반 이상 선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주주가 되게 되면 감사 선임할 때 3% 이상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회사가 실은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되면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으면 장기적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주주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영권 방어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투자 규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투자는 하라 하지만 거기 투자자로서 다시 말하면 의결권은 행사하지 마라, 아니면 행사를 아예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주식 소유를 규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산불 규제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동일인이 10% 이상, 또 특히 이제 자산 5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예 4%까지만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들은 실은 정부에서 승인한 외국 자본, 아니면 정부 아니면은 은행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규제들은 대표적으로 이게 주식 소유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투자 제한의 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립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경우라든가, 또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경우라든가,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것을 실은 가이드라인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이 사업 못하도록 이런 막는 것도 대표적으로 투자 규제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 적합적인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도 투자 못하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실은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이러한 형태가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침범하고 이를 못 먹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투자 자체를 제한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역차별의 문제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규제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이 하도급 거래 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금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반하게 되면 3배까지 징벌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못 끝내면 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약정한 것을 이행해야만 비로소 채권이 발생하는 이런 계약입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에서 만약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안 해도 원사업자 돈을 줘야 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청업체,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동등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하도급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수급사업자, 하청업체를 보호하다 보니까
그것은 법으로서 그냥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하청업체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열악한 수익 구조가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는 징벌배상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정부가 자꾸 투자자, 경영활동 개입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이와 달리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은 더 강력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결국 국내에서는 수급사업자를 하청업체를 정하는 경우에 리스크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 사업자를 하청업체에 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도급 거래 규제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내부 거래 규제가 또 다른 나라보다 심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 간의 거래, 결국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열사 간의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그러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계열사 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이사회 그것도 3분의 2 찬성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도록 그것도 항상 그 거래도 공정하도록 이루어지게 되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이역이 돼서 실은 이의제기가 있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사들이 연대 책임지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들도 결국은 경영활동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 규제를 또 맡고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경영활동 규제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근로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 비정규직법을 둬가지고 2년 이상 사람을 고용하면 반드시 정규직 전환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건비를 회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하라고 하는 이런 노동 규제합니다. 최근에는 정년 60세까지 보장하라고 하는 이런 정년 보장 규제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다시 말하면 저성과자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결국 노동시장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 대표적으로 실은 경영활동 규제하는 것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팝필름 차원에서 이 시장에서의 가격을 국민들을 위해서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조절을 많이 합니다. 사업자들한테 일정 소위 말하는 가격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사업자들이 가격을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또 가격 담합이라고 하는 부당 공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또 과징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가격 규제를 통해 가지고 실은 시장에서의 적정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그러한 이 가격 형성에 대해 막는 것은 결국은 또 경영활동 규제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 재편을 하려면 기업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 결합 자체를 소위 말하는 시장 독점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통제합니다. 옛날에 이 영창 피아노하고 3인 악기의 경우에 실은 기업 결합했다가 결국은 무효 판결 받아 공정거래에서 다시 무효라고 결정을 해서 결국은 기업 결합했다가 다시 분할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창악기 지금 되게 힘듭니다. 3위악기 역시 힘들어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들이 서로 기업을 결합해서 사업을 재편하고 시장을 유지하고 창출해낼 수 있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또 막는 것도 이것도 대표적으로 경영활동 규제하는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은 회사들이 합병을 합니다. 합병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실은 순환출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2013년도부터 맡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주처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과징금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경영활동 규제하는 이런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결국은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적게 해야 된다. 규제를 적게 해야 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점점 계속 공법이 확대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한 입법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공법이 왜 이렇게 확대되느냐? 이것은 항상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 정당성으로서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을 듭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익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공정사회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보기에 좋은 공정사회를 얘기를 듭니다.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또 가불관계가 없는 그러한 공정한 사회 만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개인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소득 격차를 줄여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격차도 줄여야 된다. 또 경제 권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정당성을 가집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법 확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누가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투자를 해야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고용이 창출돼야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 성장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누가 투자할 것인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갑이 되고자 열심히 살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코미디 프로에서 얘기하는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법이 이러한 정치적인 구호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 국가는 못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법이 확대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 이후에 계속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루어져서 공법이 확대된다. 그러면 사회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과연 우리가 공법이 확대되면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가요? 공법 확대되려면 정부가 비대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 누가 되나요?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과 을,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모든 것을 법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을 격차를 줄이겠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 다 중소기업만 남죠. 글로벌 경제 누가 책임집니까? 규모의 경제 누가 실현하나요? 자, 공법의 확대는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잘 되려면, 국가가 잘 살려면 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 총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과연 공법이 어떻게 침범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